해당 영상은 2022학년도 3학년 4회 2 7단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관련 수업 모음입니다.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엔 4회 2 교과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천안중학교 온라인 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겸직 허가를 받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반장? 네. 인사부터 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요, 7단원 인구에 관한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인구를 총 4번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건데요. 첫 시간의 주제는 바로 세계의 인구 분포입니다. 세계의 인구 분포.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지도를 먼저 그려줘야겠죠? 네. 오랜만에 그리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대충 그릴게. 직업이 이건데 잘해야지. 울릉도, 독도, 제주도. 속도가 저렇게 컸어? 내 맘속에 독도는 저렇게 커. 자, 세계에는 참 많은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들 중에서는 인구가 적은 나라도 있고 많은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거를 오늘 우리가 게임으로 맞춰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더 많이 더 적게란 걸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더 많이 더 적게라는 게임을 하는 유튜버들을 몇 명 봤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응용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원조를 먼저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원조 더 많이 더 적게를 먼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연습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그냥 2개의 단어가 뜰 거야. 그 중에서 뭐가 더 많은지 그냥 맞춰본 거야. 시작해봅시다. 게임 시작. 자, 예수와 이순신, 대한민국에서 뭐가 더 많이 검색됐을까요? 예수? 너희들의 의견에 따라서 더 적게를 눌러볼게. 더 적게. 자, 다음. 아리아나 그란데와 이순신. 참고로 대한민국 검색 기준이야.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나 서영의 말이 너무 와닿았어.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더 적게. 방금 아니 했던 사람 누구야? 자, 아리아나 그란데와 디트로이트 비. 와, 나 이 게임 진짜 좋아하는데. 나 이거 제일 좋아하는 게임인데. 더 많이? 더 적게? 많이?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중간에 게임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1라운드부터 13라운드까지 쭉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쭉 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나눠준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점수가 그러면은 맞출 때마다 1점씩이겠죠? 그래서 1등한테는 ABC 초콜릿을 5개 줄 거고요. 2등한테는 3개 줄 거고요. 3등한테는 1개 줄 겁니다. 원래 이렇게 좀 차이를 크게 해줘야지 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더 많이 더 적게 세계 인구 버전입니다. 어떤 국가가 인구가 더 많을까? 자, 규칙은 대충 알겠죠?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라운드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쉽게 시작합니다. 쉽게.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도가 좀 많이 왜곡되긴 했는데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북한, 남한 다 합친 게 아니고 남한만 5,162만 명이에요. 반면 일본은 여기입니다. 내가 지도를 너무 대충 그려서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영토가 넓은 편입니다. 자, 누가 더 인구가 많을까요? 일본은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적을까? 자, 1라운드 정답은 더 많이입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발달을 많이 해서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연안 지역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인구 수는 우리가 적은데 인구 밀도는 우리가 더 높아요. 여러모로 참 안타깝죠? 인구 밀도란 건 뭐냐면은 어떤 지역이나 나라의 총 인구를 총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로 세로 1km가 되는 땅에 몇 명이 모여 사냐, 그걸 인구 밀도라 불러요. 자, 근데 대한민국 봐봐요.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에 몇 명? 514명. 근데 일본은 몇 명? 328명. 둘 다 인구 밀도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너무 빽빽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2라운드 갑니다. 2라운드의 국가는 바로 독일입니다. 서부 유럽에서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산업이 발달해 있고 일자리가 엄청 많은 나라죠. 그리고 영국이랑 함께 서부 유럽의 경제를 이끌어 나갔던 나라입니다. 정답은 더 많을까요? 더 적게일까요? 더 많이? 더 적게? 정답은 더 적게입니다. 8,837만 명. 자, 독일의 위치는 대략 한 이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도 높고 인구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일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만 독일이 왜 인구가 많냐? 인문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인구 밀집 지역이 된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이 발달했고 일자리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독일은 난민 수용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전쟁 과정에서 피난 간 사람들을 난민이라 부르죠. 이 사람들을 독일 사람들이 되게 잘 받아들이거든요. 시리아 내전 기억해요? 시리아 내전 터졌을 때 독일이 시리아 난민들 다 받아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나라에서 난민이 많이 나올까? 우크라이나, 그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독일이 올해 상반기만 75만 명을 받아줬어요. 진짜 많이 받아주죠. 그래서 인구가 계속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죠? 자, 3라운드입니다. 독일에 맞서는 몽골입니다. 몽골 제국은 유명하죠. 몽골 제국은 영국이랑 함께 한때 세계 역사를 호령했던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긴 해요. 한 여기쯤에 있거든요. 자, 정답은 더 많을까요? 더 적게일까요? 많이. 적게입니다. 339만 8천 명입니다. 많이 적죠? 한때 잘 나가던 몽골 제국이지만 지금은 인구가 많지 않아요. 자, 애초에 생각을 해봐요. 몽골이 영토를 왜 넓혔겠어요? 자기들 지역이 살기 안 좋으니까 넓혔을 거 아니야. 살기 안 좋은 지역은 인구가 적은 겁니다. 인구수 339만 8천 명이고요.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2명. 엄청나게 인구 희박 지역이에요.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보면은 바다에서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바다에서 멀면은 건조하다는 겁니다. 사막이 많다는 거예요. 사막이거나 혹은 풀이 드문드문 자라는 초원 지역이에요. 그 초원 지역에서 이제 몽골 사람들은 소나 말 같은 거를 먹이고 사는 그 유목이란 걸 하거든요. 근데 소나 말이 풀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다니면서 이동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 군데에 정착해가지고 사람을 모을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런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기는 인구가 희박한 겁니다. 평균 해발 고도도 약 1580m. 엄청나게 높은 지역에 살죠. 근데 높은 지역은 알다시피 추워요, 더워요? 춥잖아. 그래서 살기가 안 좋은 겁니다. 자, 4라운드로 갑니다. 벨기에라고 들어봤나요? 와플의 나라. 독일 바로 왼쪽에 있고요. 벨기에는 영토가 참 작아요. 서부 유럽의 국가이긴 한데 영토가 좀 작은 편입니다.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와플 먹으러 오네. 정답은? 더 많이입니다. 1165만 6천 명입니다. 1165만 6천 명. 자, 벨기에는 좁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 밀도 봐봐요. 엄청나죠? 1제곱킬로미터당 381명. 거의 일본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인문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인구 밀집 지역이 됩니다. 인구수는 적지만 밀도가 높고요. 유럽연합, EU 알죠? EU. 그 EU의 본부가 벨기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52,000달러. 18위. 쉽게 얘기해서 잘 산다. 잘 사는 국가다. 그리고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법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몇 시간일까요? 52시간. 8 곱하기 5에다가 12시간 추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외에도 뭐 의료, 연금 등 되게 복지 수준이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4문제 했죠, 지금까지? 5라운드까지 하고 중간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5라운드 갑니다.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뭐요? 자, 방글라데시는 인도 오른쪽에 있는 나라고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이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세계 행복지수 1위다 라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행복한 나라가 아니고 불행한 나라입니다. 자, 이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참고로 벨기에만큼이나 영토가 작아요. 정답은? 그렇지! 1억 7,118만 6천 명입니다. 엄청 많죠?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서부 유럽에 사람이 많아. 근데 그거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게 아시아예요. 아시아는 기본적으로 벼농사가 잘 돼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 방글라데시 볼까요? 고온 다습한 기후입니다. 한마디로 덥고 습해요.
거기다가 겐지스 강이 인도에서부터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이 있으면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겐지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삼각주가 있고요. 그래서 벼농사가 발달하고 인구 부양력이 높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구 부양력은 그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자원이 많은가 하는 건데 농사 잘 되니까 자원 많은 거지 뭐. 이해되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빈부격차는 심합니다. 경제가 좀 많이 낙후돼 있고요. 왜냐면 농사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행복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한때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다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5라운드까지 해봤는데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다 맞았다, 손.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괜찮아. 이따가 한 10라운드 되면은 이제 3명, 2명으로 줄어들 거야. 맞아 가봅시다, 그러면은. 방글라데시에 맞서는 다음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위치는 여기고요. 뭐 유명하죠?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국가입니다. 더 많이까요? 더 적게까요? 근데 반전일 수도 있어. 야, 방글라데시가 1억 명이 넘는데? 쟤네 거의 2억 명에 가까워. 그럴 리가 없어? 역배 없니, 역배? 정답은 3억 3,829만 명입니다. 아, 안 낚이네. 자, 미국은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인구 밀도 봐요. 인구 밀도는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넓은 영토에 비해서는 인구가 적은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수는 많지만 지역에 따라서 인구 밀도가 크게 차이 납니다. 보면은 서부랑 북동부 중에서 어디가 인구가 더 많아요? 북동부가 훨씬 많죠. 왜냐면은 저기 북동부에 이제 뉴욕과 워싱턴이 있어요. 가장 잘 나가는 도시들인 만큼 그 도시들이 인문적,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자, 이제 7라운드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호주. 그렇죠. 호주입니다. 캥거루의 나라. 호주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도 영토 겁나 넓어요. 미국만큼 넓어, 나름. 더 많을까요? 더 적게일까요? 미국은 사실 막 이런 사막 한가운데 가잖아? 그러면은 실종돼. 휴대폰도 안 터져. 정답은 더 많을까요? 더 적게일까요? 많이. 정답은? 더 적게입니다. 호주는 대표적인 인구 희박 지역이에요.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은 영토는 엄청 넓은데 인구가 적어요. 영토가 대한민국이 78배거든? 근데 인구는 우리보다 적어.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3명.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봐봐요. 섬이잖아요? 이 섬 중간이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잘 안 살아요. 나도 살 때 예전에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살았지 여기에서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가끔씩 관광 가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닷가 근처에 많이 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영토의 4분의 3이 건조기후 지역이고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해안 지역이 분포합니다. 여기 서쪽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어디냐면 퍼스라는 지역이고요. 동쪽에서 가장 유명한 게 시드니입니다. 들어봤죠? 그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가 바로 저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몇 개 하다 보니까 대충 느껴지는 게 있죠? 아시아와 유럽은 인구가 많고 오세아니아는 인구가 적게 분포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오세아니아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대륙 구분을 할 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60%를 차지해요. 보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많죠? 근데 오세아니아 봐봐요. 몇 프로? 0.5%. 사람 진짜 적습니다. 넓은 영토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8라운드로 가볼까요? 호주에 맞서는 다음 나라는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자, 아이슬란드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와. 아이슬란드 화산이 많고 빙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호주도 인구가 좀 적긴 해요. 더 많을까요? 더 적게일까요? 이건 뭐가 정배고 뭐가 역배인지도 난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정답은 바로 그렇지. 더 적게입니다. 여러분, 호주랑 아이슬란드랑 땅 차이가 너무 커요. 아이슬란드는 영토가 작고 살기도 좋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아닙니다.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분 1학년 사회 시간에 배웠죠? 적도라는 거. 네. 적도가 지구의 중간을 지나가잖아. 적도 지역은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근데 북극이나 남극은 추워요, 더워요? 춥죠? 얘 북극에 가깝죠? 추워요, 더워요? 춥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춥진 않은데 그래도 추운 편이에요. 그리고 빙하가 많아요. 영토 면적의 10% 이상이 빙하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살기가 좋지 않은 겁니다. 물론 뭐 지구온난화로 요즘엔 좀 녹고 있긴 한데. 그리고 여기가 판의 경계부예요. 판 구조론 들어봤죠? 네. 판과 판이 부딪혀가지고 막 화산 폭발하고 막 그런 거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 위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화산도 많고 그래서 살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9라운드 가보도록 합시다. 9라운드입니다. 수리남. 여러분 작년까지 나라 이름도 몰랐는데 이제 알고 있죠? 수리남 위치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남미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예요.
가장 작아요. 7만 보다 많지 않을까? 그럴까? 자,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많아요. 더 많다니까 그게. 정답은? 더 많이입니다. 더 많이. 자, 61만 8천 명입니다. 수리남은 여러분이 최근에 드라마로 알게 됐죠? 이 수리남이라는 나라는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표시해 온 거 봐봐요. 여기 적도가 지나잖아. 근데 그 밑에 있습니다. 더울까요? 추울까요? 더워요. 열대 우림 기후를 하거든요. 열대, 덥다는 뜻이죠? 우림, 비우자에 숲을 임자예요. 비가 많이 와서 숲이 우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적도 지역에 태양이 막 내리지? 그러면 그 바다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그 구름이 육지로 오면은 비를 쏟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숲이 많은 겁니다. 그럼 숲이 우거진 거기서 살기가 좋겠어요?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거주에 비적합하고 인구 희박 지역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북쪽 해안변에 몰려서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10라운드까지 하고 중간 점검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10라운드의 국가는 바로 어디냐? 바티칸 시국입니다. 자,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로마 교황은 크리스트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에요. 그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이거는 아는 사람은 이제 코웃음을 픽 칠 텐데 정답은 더 많이. 적게입니다. 510명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국가입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봐봐. 인구가 510명인데 인구 밀도 봐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거야? 그치. 바티칸 시국의 영토는 1제곱킬로미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둘러싸여 있어 이 나라가. 영토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요만큼입니다. 여기 영태야. 귀엽죠? 끝. 근데 되게 나름대로 예전에는 출입국 심사도 다 했대. 엄연히 국가로서 존재가 있는 겁니다. 바티칸 시국은 로마 교황을 비롯해서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주교, 신부, 수사, 수녀 이런 사람들로 인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출산율은 당연히 0이어야 합니다. 0이어야 맞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국가이기도 해요. 자, 중간 점검합니다. 다 맞았다 손. 뭐야? 왜 안 틀려? 세 문제 남았는데 만약에 세 문제 다 하고 나서도 1, 2, 3등이 안 가려주면은 가위바위보를 해야지 못 주겠어. 그지? 11라운드 갑니다. 자, 엄청 어렵다. 캐나다. 이야, 어렵다. 역배 가자, 이거. 역배 가자. 자, 정답은 자, 캐나다 3,845만 4천 명. 뭐 당연한 거죠. 바티칸 시국이 제일 적은 나라니까. 자, 근데 보면은 인구 밀도 봐봐. 몇 명이야? 4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적어요. 참고로 바티칸 시국 위치가 여기였고요. 캐나다가 여기입니다. 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어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러시아입니다. 두 번째가 캐나다거든요. 근데 그 엄청나게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은 편이야. 왜냐면은 북쪽 추워 더워. 추워요. 영토의 절반이 기온이 낮은 북극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겁니다. 인구 수에 비해서 매우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국가가 남았는데요. 12라운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나라인데 그래도 한번 보자. 인도입니다. 자, 인도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겐지스 강이 흐르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인도 하면은 뭐 힌두교, 불교 이런 종교들이 유명하죠.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정답은 더 많입니다. 14억 1717만 3천 명. 야, 이거 뭐 긴장할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 솔직히. 인구도 많고 인구 밀도도 높습니다. 그죠? 여기는 자연적 요인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아요, 보면은. 자, 그래서 겐지스 강이 흐르고 있고 평야가 넓게 있고요. 대표적인 계절풍 기후입니다. 계절풍 기후 배워본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달라. 그래서 계절풍 기후예요. 여름의 계절풍 기후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거든요. 그럼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서 습기를 머금고 오겠죠. 그리고 육지에 뭐를 내리겠어? 비를 내릴 거 아니야. 비가 많으면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야. 벼농사를 통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고요. 과거에는 출산율도 엄청 높았어. 지금은 조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네요. 마지막 라운드의 국가는 바로 뭐 인도에 봤을 게 이거밖에 더 있나? 중국입니다. 자, 잘 생각해요, 여러분. 참고로 이 인구는 2022년 기준이에요.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에 나온 인구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 본 사람들은 헷갈릴 겁니다, 이거. 정답은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정답은?
더 많이입니다. 그렇지. 야, 근데 인구수 차이 봐. 몇백만 명 차이밖에 안 나. 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인도가 역전할 겁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사람을 좀 덜 낳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인도가 역전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중국은 양쯔강, 황하 같은 강이 있고요. 인도와 같은 계절풍 기후고 그래서 농사가 잘 돼서 인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한때는 높은 출산율로 한자녀 정책이라는 걸 실시했어요. 애를 더 낳지 말라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너무 애를 안 낳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한테 이제 인구수 1위를 추월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듣다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이거든요? 근데 중국이랑 인도 합치면 몇 억 명이야, 그럼? 28억 명인데, 28억 명. 중국과 인도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만큼 아시아가 인구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 맞췄다 손 들어보세요. 가위바위보! 자, 이렇게 우리가 총 13개의 라운드에 걸쳐서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제 학습지 빈칸은 여러분이 알아서 다 메꿀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메꿔볼까요? 첫 번째, 인구와 인구 밀도입니다. 인구라 하면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쵸?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어떤 지역이나 나라의 총 인구를 총 면적으로 나눈 값을 뭐라 했다? 인구 밀도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은 우리가 인구수는 더 적어요. 근데 인구 밀도는 우리가 더 높아요. 자, 두 번째, 세계의 인구 분포. 지도 봅시다. 보면은 골고루 잘 분포해 있나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나요? 밀집돼 있죠. 그리고 특히 보면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지구를 갈랐을 때 북쪽과 남쪽 중에서 훨씬 더 인구가 많은 게 북반구입니다. 북반구. 왜냐면 남반구는 봐봐, 육지랑 바다 중에 뭐가 더 많아? 바다가 더 많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반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북반구가 육지가 훨씬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북반구의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여요? 북위 20도에서 40도. 여기는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 보이죠? 시뻘겋잖아요. 그리고 적도 부근과 극지방은 인구 밀도가 낮아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나라들 여기 다 표시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수리남이에요. 적도에서 가깝죠?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겁니다. 여기 아이슬란드죠? 극지방에 가깝죠? 추워요. 그래서 인구가 적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보면은 아시아, 유럽이 인구 밀도 높은 거 보이죠? 빨간 거. 근데 오세아니아 봐봐요. 인구 밀도 낮죠? 하얗죠?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세계 인구의 몇 분의 1 이상 차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요인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 온화한 기후에 풍부한 물, 넓은 평야로 농경에 유리한 지역. 농사가 잘 돼야 돼요. 인구가 많으려면. 특히 계절풍 기후. 배웠죠? 계절에 따라 바람이 방향이 다른데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요. 그래서 습한 공기를 끌고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아시아 지역이 밀집 지역입니다.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서. 반면 희박 지역은 춥거나 건조하거나 산이 많거나 그런 겁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인구가 밀집돼 있었고요. 아이슬란드와 몽골은 인구가 희박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입니다.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산업, 교통, 문화, 정치 등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하기 좋고 문화시설 많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가고 싶겠지. 그죠? 그런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서부 유럽, 아까 얘기했던 독일이나 벨기에, 그죠? 그리고 미국 북동부, 일본 태평양 연안, 이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게임을 했을 뿐인데 수업 내용을 모두 이해를 한 겁니다. 좋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인구 순위입니다. 이렇게 중국부터 바티칸 시국까지. 근데 인구 밀도로 보면 또 달라요. 많이 다르죠? 인구 밀도라면 우리나라가 세 번째 위치에 가버려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진짜 인구가 참 많이 밀집해 있는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인사부터 합시다. 안녕하세요.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게임으로 수업을 했었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세계의 인구 이동입니다. 세계의 인구 이동. 세계의 인구 이동. 모든 사람들은 쾌적한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동이란 걸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인구 이동이 세계적으로 어떤 경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인구 이동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오늘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몸풀기 게임을 하나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몸풀기 게임이 바로 뭐냐면은 인구를 늘려라는 워밍업 게임입니다.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지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요. 인구가 이동하면 어떤 지역은 인구가 줄겠죠? 어떤 지역은 인구가 늘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카드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가 줄거나 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난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초콜릿을 줄 겁니다. ABC 초콜릿을 줄 건데요.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냐? 한 줄이 그냥 하나의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지역, 하나의 지역이 돼가지고 할 건 별거 없어요. 그냥 5장의 카드가 있을 건데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가 적혀있고요. 일단은 여기부터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이라고 불러볼게요. 각 지역당 인구를 100만 명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카드예요. 그 카드를 선택하면은 인구가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30만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만일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2라운드는 뭐냐면은 곱하기 나누기 카드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나누기 4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장 인구가 높은 줄에게 초콜릿을 주도록 할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본인의 지식이나 교양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로지 뭐로 인해 결정되는? 운으로 인해 결정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운으로 결정되는 게임도 한번 해줘야지, 그죠?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1라운드입니다. 자, 일단은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1라운드는 이쪽 줄부터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2라운드는 이쪽 줄부터 선택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도 우리 3번이야. 자,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5개 중에 뭐 고를래? 카드 몇 번 고를래? 4번이요. 4번? 오케이, 4번 고릅니다. 자, 4번 카드를 넘겨볼게요. 뭐가 있는지. 호수가 있고 공원이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 네, 우리 지역의 호수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생겼다. 플러스 10만 명입니다. 데이트하기 좋겠다라고 적어놨지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네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 흡인 요인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나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은 살기 힘든 지역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단 인구 유출 지역과 인구 유입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출 지역에서 유입 지역으로 인구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인구 이동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그러면 유출 지역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요인이 많은 거예요? 안 살고 싶은 요인이 많은 거예요? 안 살고 싶은 요인이 많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배출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배출 요인. 사람들을 배출시키는 어떠한 요인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떠나게 하는 요인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인구 유입 지역에는 어떤 요인이 있냐? 흡인 요인이 있는 겁니다. 저기 적혀 있는 흡인 요인. 그래서 흡인 요인이라는 단어가 저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흡인 요인이라 하면 사람을 그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1지역의 인구는 110만 명이 되었습니다. 와, 인구 늘었네요. 이제 두 번째 줄. 2번이요. 2번? 네. 오케이, 그러면은 2번 갑니다. 자, 카드를 돌려볼게요. 쓰레기장 쓰레기. 잠깐! 너희 다수결로 선택했으면서 남한테 떠넘기기 있어요? 자, 허물어가는 집이 보이고요. 살만한 집이 없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열악한 주거환경 이렇게 나와있죠? 열악한 주거환경은 대표적인 배출 요인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카드를 선택한 친구들은 80만 명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2라운드에서 다 결정될 거야. 자, 3번. 세 번째 줄. 3번? 네, 3번. 3번이 얘기하니까 3번으로 갈게요. 자, 카드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대형 백화점이 등장을 했네요. 그죠? 자, 역시. 오케이. 초대형 백화점이 생기면은 좋은 문화시설이 생긴 거니까 그만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흡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한 세 번째 줄은 120만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줄 1번. 1번. 마이너스네. 욱질에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설마 50이겠어? 뭐야? 일론 머스크 뭐야? 일론 머스크다.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마이너스 50. 일론 머스크가 우리 지역에 테슬라 공장을 세웠다. 네 번째 줄은 1번 선택해서 130만입니다. 풍부한 일자리는 당연히 흡인 요인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세운 일론 머스크가 그 지역 입장에서는 이거라는 겁니다. 모르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러분은 5번 카드로 갑니다. 한번 뒤집어 볼까요? 공장의 그림이 있는데요. 아, 우리 지역 공장들이 임금을 많이 낮췄습니다. 월급이 깎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겠지. 아, 나 이 돈 받고 일 못해 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낮은 임금은 대표적인 배출 요인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5번을 강제 선택하게 된 다섯 번째 줄은 70만 명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로 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차피 2라운드가 본격적인 거예요. 그죠? 2라운드는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어떤 카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본인들 지역의 인구가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나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을 못했던 다섯 번째 줄 먼저 선택할 권한을 줄게요. 1, 2, 3, 4, 5 중에 뭐 선택할래요? 4번? 오케이. 자, 4번 카드 갑니다. 넘겨볼게요. 아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엄청난 수의 노동자가 유입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줄은 이제 곱하기 3이니까 인구가 21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구 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 이동, 경제적 이동, 영구적 이동, 자발적 이동 등등 다양한 종류의 인구 이동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2라운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에는 무슨 이동 적혀 있나요? 국제 이동과 경제적 이동이 적혀 있죠. 인구 이동은 이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차이를 알겠죠?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국내 이동은 국가 안에서, 국제 이동은 국가 간에. 그렇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노동자가 유입되는 거니까 이거는 국제 이동인가요? 국내 이동인가요? 국제 이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왜 와요? 그렇죠. 돈 벌려고 오는 거죠. 개발도상국의 일자리나 임금이 아쉽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돈을 벌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돈을 벌러 일자리를 구하러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경제적 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네 번째 줄 2번? 2번 가? 아, 나 2번 쎄한데 내가 2번 뭐 해놨더라? 아! 전쟁 났다! 32.5만 명이 되었습니다. 자, 전쟁이나 분쟁 등이 발생한 지역에서 안전을 위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적 이동이라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전쟁에서 발생한 난민들이 이동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시리아 내전 기억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난민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보금자리를 버리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이동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강제적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강제적 이동. 그래서 인구 이동은 이동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참고로 또 다른 강제적 이동의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노예무역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그니까 아프리카 노예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사람들은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사탕수수 농장을 엄청나게 많이 경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탕수수 농장을 어디서 경영을 하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경영을 해요. 근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배에다가 사람을 무슨 물건 싣듯이 꽉꽉 채워넣어가지고 그 흑인 노예들이 가고 싶어서 바다를 건너서 대륙으로 넘어갔겠어요? 아니겠죠? 그거 다 강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 이동의 대표적인 예로 노예무역을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세 번째 줄 3번. 3번? 3번 맞아. 5번인데. 5번?
3번 할래? 5번 할래? 3번이요 3번. 합시다 그냥. 자, 봅시다. 동원이 말 믿지 마. 절대 믿지 마. 뒤집어 봅시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교로 유학을 오고 있다. 아하.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국내 이동인가요? 국제 이동인가요? 국제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눌러 앉으려고 온 거야? 아니죠. 이 사람들은 대학교 끝나면 졸업하고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구적 이동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동입니다. 인구 이동은 이동 기간에 따라서 영구적 이동과 일시적인 이동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또 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120, 2배, 240. 이야, 아슬아슬했다. 현재는 세 번째 줄이 1등이고요. 근데 몰라 또. 1번 하겠습니다. 1번 할 거야? 네. 반대로 가요. 아유 그걸 자, 카드를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걸 진짜. 뭐지? 국제 대통령인가? 뭔가 싸한데. 우리 지역의 시장이 기독교 신도들을 탄압하고 있다. 아, 종교 탄압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북한에서 기독교 믿으면 잡혀가는 거 알아요? 네. 북한은 대표적인 기독교 탄압 국가입니다. 선생님, 요즘 시대에 무슨 종교 탄압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종교를 탄압하는 나라들은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종교적 자유가 관대한 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종교적 탄압을 피해가지고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찾아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종교적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적 이동. 대표적인 종교적 이동의 사례로 어떤 게 있냐면 영국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청교도 사람들이 영국에서 탄압을 당해요. 너희들은 잘못된 기독교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거든. 이 건너간 사람들이 나중에 장사 잘 돼가지고 따로 독립한 게 오늘날의 미국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카드는 한 장밖에 없네요. 첫 번째 줄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동원이의 선택은 자, 카드를 뒤집어 보도록 합시다. 동원이의 선택은 저게 뭐야? 홍수다. 아니야 비옥한 소지. 자, 땅이 있는데 되게 바다가 이렇게 뭔가 잠겨있는 느낌이네요. 역시 이겼다. 지구온난화로 우리 지역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 자, 그러면은 의지와 상관없이 5번을 선택한 1지역은 이제 36.7만 명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승리는 바로 세 번째 줄이 240만 명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 내용을 마저 봅시다. 지구온난화로 우리 지역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해서 요즘에 전 세계 곳곳에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환경난민이라고 부릅니다. 환경난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지구상의 환경난민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나요? 2019년 기준으로 2,5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환경의 피해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2050년에는 이 환경난민이 10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가 더 심해질 거니까. 지구온난화가 훨씬 더 심해질 거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파리 협정 같은 거를 맺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볼라섬입니다. 바로 여기거든요. 딱 봐도 알겠죠? 해수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볼라섬에 사는 사람들은 2,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간대요. 이사를 갔는데 간 지역이 또 물에 잠기기 시작한 거지. 어떻게 보면 되게 살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게임을 하고 나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배운 겁니다. 하나씩 채워볼까요? 인구 이동이라 하면 사람들이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이 있는데요. 인구 유입 지역에서는 어떤 요인이 많다? 급인 요인이 많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리고 인구 유출 지역에는 어떤 요인이 많다? 배출 요인.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급인 요인으로는 풍부한 일자리, 좋은 시설, 쾌적한 환경 등이 있고요. 배출 요인으로는 낮은 임금, 열악한 주거 환경, 전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했죠? 이동 범위에 따라서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 이동 기간에 따라서 일시적 이동과 영구적 이동, 그리고 이동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 이런 거 말고도 이동 목적에 따라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다양한 종류의 인구 이동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구 이동이 이루어져 왔나를 보면은
대표적인 인구 이동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럽인의 신항로 개척. 콜럼버스 아저씨 들어봤죠? 콜럼버스 아저씨가 대륙을 건너서 새로운 길을 뚫어버리니까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무역 얘기했었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거기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국 청교도 이주. 영국의 청교도라는 그 기독교의 분파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탄압을 당하니까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국가가 바로 미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인이 경제적 이동.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보면 알겠지만 어느 나라를 가든 꼭 차이나타운이 존재를 해요. 왜냐면 그만큼 중국인들이 해외 여기저기에 진출을 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경제적 이동이 대표적인 인구 이동이 될 수 있죠. 최근에는 이런 인구 이동이 많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이동.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청장년층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일자리 찾아서. 그죠? 그리고 정치적 이동도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의 피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난민이 있습니다. 얘기했죠? 지구온난화나 자연재해의 증가에 의해서 인구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지역은 인구가 많아지고 어떤 지역은 인구가 적어집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많아지는 지역은 무조건 좋은 거고 인구가 적어지는 지역은 무조건 안 좋은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할 거냐면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과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과 유출되는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이거는 그냥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고 얘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인구 유입 지역입니다.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노동력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풍부한 노동력,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문화가 다양해집니다. 좀 더 창의적인 문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원래 살던 현지인과 새로 들어오는 이주민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북서부 유럽 지역은 크리스트교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 크리스트교가 있는 북서부 유럽에 어떤 종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냐면은 이슬람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로부터. 이 사람들이 종교가 안 맞으니까 갈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얼굴 가림 금지법 갈등입니다. 여러분들 히잡, 부르카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이슬람교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두르는 거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얼굴 가림 금지법을 통해서 2011년부터 이슬람의 이러한 전통 의상 착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프랑스가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명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권. 두 번째, 안전. 인권 측면에서는 여성들이 얼굴을 이렇게 두르는 것은 종교적인 상징물이 아니라 이동하는 감옥과도 같다. 이것은 여성 인권 탄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굴을 두르면 그만큼 신원 확인하기가 어렵죠. 얼굴을 이렇게 두르고 테러나 범죄를 일으키면 어떡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슬람 여성들 입장에서는 종교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나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걸 두르고 있는다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그런 선입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뭐 이걸 두르는 사람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냐? 근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여성들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런 식의 팻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저기 뭐라 적혀있냐면 Hijab is our right라고 적혀있습니다. 히잡은 우리의 권리다. 내가 히잡을 두르는 게 나의 진정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뺐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프랑스 인구 몇 프로가 이슬람교일 것 같아요? 9%가 넘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이슬람교도인 거예요.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슬람교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거든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해결하려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프랑스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북서부 유럽 국가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IT 난민의 미국 이주 문제. 여러분 그 IT 대지진이라고 들어봤나요? 2010년도에 IT에서 정말 커다란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경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뭐 내진 설계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건물이 그냥 지진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IT 대지진으로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냐면 16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상상 초월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30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학교, 의료시설, 뭐 정부시설 등 많은 인프라가 왕창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되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초반에 어디로 많이 이동을 했냐면 브라질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브라질이 이 IT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브라질이 큰 행사가 2개 있었거든. 2014년에 1개 있었고 2016년에 1개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뭐 있었는지 브라질에서?
그치, 2014년에 월드컵이 있었고 2016년에 올림픽이 있었거든.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IT 사람들이 들어와도 상관없던 거야, 브라질. 그래서 브라질이 처음에 잘 받아줬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국제 행사 큰 거 2개가 끝나고 나니까 IT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 와중에 브라질이 경기 침체까지 와버리고. 그럼 IT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 다시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노포비아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혐오증이 생기거든요, 브라질에서.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 중에 일부가 IT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총격을 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IT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더 안정적인 국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동을 했던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미국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 IT 사람들이 미국으로 더 열심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주민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IT 난민들이 더욱더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만큼 더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란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또. 자, 보면은 인구 유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출되는 원인이 그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혹은 임금이 낮거나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임금이 낮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장년층이 이동하는 대표적인 예가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자, 화살표 봐봐요. 지금 모로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죠. 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동하는 국가가 어딘가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에스파냐도 많이 이동하는데 프랑스로 제일 많이 이동합니다. 모로코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모로코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쓸 줄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프랑스에 가서 일하기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되게 가까워요. 근데 모로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소득 수준도 더 높고 일자리도 괜찮은 게 많으니까 모로코의 청장년층이 다 프랑스로 넘어가서 열심히 돈 벌러 가는 겁니다. 근데 모로코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갈등을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구가 유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해외로 가서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국가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해외에서 돈 버는 걸 어떻게 하겠어? 다시 국내로 송금을 하겠지. 그게 그 지역의 경제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해외로 진출해 있고요. 그래서 필리핀의 인구의 약 10%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숫자로 보면 거의 뭐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하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년 경제적 이익 중에서 10% 이상이 해외 송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필리핀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거나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필리핀 근로자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실제로 나온 겁니다. 가운데 대통령입니다, 저 사람이. 근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 뭐냐면요,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그만큼 떠난다는 것은 필리핀 내부에는 이제 일자리나 소득 수준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청장년층 유출로 인해서 필리핀은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이동을 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서 좋은 인구 이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세계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티스입니다. 시간 관계상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퀄리티가 살짝 아쉬운 수업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시험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해 줄 테니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세계의 인구 문제입니다. 2023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아진 인구만큼 세계에는 많은 인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촌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인구 문제의 종류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먼저 지구촌의 인구가 어떻게 증가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세계 인구의 증가 추세가 보이죠? 1750년에는 고작 해야 10억 명도 안 되던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는 80억 명에 가깝습니다. 8배 넘게 상승한 건데요. 이러한 인구 증가를 시점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1800년대 후반은 산업혁명을 통해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리던 때예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역사 시간에 배운 사람들은 알 건데요. 기존에는 손으로 가로 세로 바느질을 해가면서 옷을 만들었는데 이걸 기계로 모두 대체한 게 산업혁명이에요. 또한 이 기계를 돌리는데 사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석탄에 불을 붙여서 물을 끓여요.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 힘으로 기계를 돌려버리는 이른바 증기기관이 발명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기계의 도입이 시작된 게 산업혁명이었고 이것이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보면 현재는 그 증가 속도가 완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편입니다. 심지어 몇몇 선진국은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반면 1950년부터는 개발도상국이 세계 인구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전 세계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는 각종 의약품이 보급되었는데요. 이 의약품은 개발도상국의 사망률을 매우 낮춰줍니다. 하지만 사망률이 낮아지는 와중에 출생률은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당시에 인구 폭탄, 인구 폭발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쓸 정도였죠. 오늘날의 개발도상국은 과거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며 그래서 앞으로의 인구 증가도 당분간은 개발도상국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선진국은 산업혁명으로 먼저 인구 증가가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완만하거나 정체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 증가가 시작되었지만 그 속도는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고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는 중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양상이 다른 만큼 이들이 겪고 있는 인구 문제도 각각 따로 생각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의 첫 번째 인구 문제는 바로 저출산입니다. 일단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엄청 이쁜 여성분이랑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니 일단 그렇다고 가정만 해보자고요. 뭐 암튼 이 안테이 부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명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안테이 부부는 언젠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날 거니까 그 빈자리를 2아이가 채워주는 거죠.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 한 부부가 최소 2명은 낳아야 인구 유지가 가능한데 사실 몇몇 아이가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테니 그걸 고려하면 수학적으로 최소 2.1명은 되어야 인구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하나 볼까요? 2010년에서 2015년까지의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은 2.51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1.89명, 일본은 1.40명, 독일은 1.39명입니다. 모두 2.1명보다 낮아요. 즉 필요한 만큼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저출산이라고 불러요. 선진국은 낮은 합계 출산율로 인해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고령화입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선진국은 노년층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계 평균 9.3%입니다. 즉, 세계 인구 10명 중 1명 정도가 65세 이상인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 비율이 14.8%, 독일은 21.2%, 일본은 26.3%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거예요. 이게 꽤나 심각한 문제인 게 잘 생각해봐요. 첫째, 저출산으로 인해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 인구 비중은 커지고 있죠. 즉, 부양해야 될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선진국의 큰 인구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15세에서 64세까지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생산가능 인구라고 부르는데요.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오히려 노년층 인구는 늘고 있으니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 유치원 졸업식 가면 아이 한 명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6명이 와서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아이 한 명이 나중에 커서 이 6명 이상을 먹여 살려야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는 임신과 출산, 육아, 교육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덕분에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을 20년 만에 1.66명에서 2.08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1.8명 정도로 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정책이 확실히 효과를 본 것 같긴 하죠.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그만큼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하다면 외국에서 그거를 보충을 해야 하는 거죠. 독일의 경우에는 시리아 내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데요. 유입된 난민들이 독일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열심히 생산활동을 하면 그것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난민을 수용하는 과정에 드는 경제적 비용도 계산해보긴 해야 합니다. 한편 독일은 요양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는 독특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요리도 만들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가족 관념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시아의 선진국들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혼외 출산율이 60%가 넘습니다.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는 거예요. 결혼이 부담스러우면 동거를 하면서도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결혼한 부부든 동거하는 커플이든 아이를 낳으면 똑같이 지원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혼외 출산율이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보수적인 아시아 국가의 특성상 혼외 출산율이 많이 낮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혼외 출산율이 2.3%거든요. 이것도 역대 최고치래요. 사회적 인식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 조금은 바뀌고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조금은 바뀌면은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개발도상국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합계 출산율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소말리아 합계 출산율이 6.61명이에요. 한 쌍의 부부가 평균적으로 6명에서 7명의 아이를 낳는 겁니다. 하지만 소말리아가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릴 만큼 잘 살고 있나요? 아니죠.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출산율을 감당할 만큼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아이는 많이 태어나는데 이걸 먹여 살릴 만큼 국가가 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즉 인구 부양력이 많이 낮아요. 때문에 많은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 같은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출생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말하는데 원래 자연적인 성비가 105에서 106 정도 됩니다. 즉 여자 100명 태어날 때 남자는 105에서 106명 정도 태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래요. 근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중국과 인도는 이 105에서 106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일부러 남자아이를 많이 낳으려 하고 여자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낙태를 해버리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남자가 많아지는 만큼 중국과 인도는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을 납치해서 강제로 혼인을 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죠. 출생성비 불균형은 여성 인권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폭발적인 출산율을 막기 위해서 가족계획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합니다. 자녀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식량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 큰 문제는 그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국가가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구 부양력의 상승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봅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다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각 다른 인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나요? 잘 살펴보면 결국 두 유형의 국가 모두 결정적인 피해자들은 유소년층입니다. 니제르는 유소년층 비율이 높아요. 하지만 그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릴 만큼 국가가 부유하지 못합니다. 니제르의 수많은 유소년층은 빈곤과 기아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유소년층 비율이 너무 적어요. 일본의 유소년층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위아 사람들을 모두 부양해야 되는 큰 부담을 떠맡게 될 겁니다. 결국 선진국이 됐든 개발도상국이 됐든 인구 문제의 피해자는 여러분을 비롯한 아이들입니다. 인구 문제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로서 여러분이 이러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세계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시험 범위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은 이까지만 공부해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부족한 수업 들어주느라고 고생 정말 많았고요. 시험도 잘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축제 연습도 열심히 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재밌는 축제 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고요.
이상 안티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짜는 2022년 1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이 영상을 11월 17일 수능 당일날에 온라인 수업으로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인구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참고로 여러분이 마지막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정말 깔끔한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인구 수업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 어정쩡하게 남은 거는 마저 끝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겠죠 아마?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기 전에 여러분이 영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중간에 4자리의 숫자를 숨겨 놓았습니다. 천안중학교 학생들은 영상 끝나고 구글 설문지 작성할 때 설문지에 4자리의 숫자를 입력하는 칸이 있을 거거든요. 그 칸에다가 여러분이 영상에서 발견한 4자리의 숫자를 입력해서 여러분이 영상을 제대로 봤다라는 것을 인증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무도 감시 안 한다고 영상 틀어놓고 롤하고 있지 말고 어쩌면 중학교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열심히 영상 시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부터 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산업화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공업과 경공업 이런 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요.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적 요인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대각선으로 촥 갈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산지가 많고 왼쪽이 평야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밀집 지역은 평야 지역이고요. 반대로 희박 지역은 산지 지역입니다. 산지 지역은 산이 많으니까 사람이 살기 힘들고 반대로 평야 지역은 이제 넓은 평야가 있는 만큼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집을 짓기도 좋으니까 많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평야, 온화한 기후, 벼농사가 유리한 평야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지도에서 남서쪽이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북동쪽이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화 이후에 변화하게 돼요. 산업화 이후, 정확하게는 1960년대 이후에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문적 사회적 요인을 하면 뭐 풍부한 일자리, 뭐 교육, 좋은 문화시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이 아무래도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1960년대 이후에는 도시로 인구가 밀집하고 반대로 농어촌, 산지 같은 지역에는 인구가 희박해지게 됩니다. 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같은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하고요. 그리고 포항, 울산, 광양, 여수 등의 공업도시의 인구가 밀집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촌향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촌에서 빠져나와서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농어촌과 산지 지역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인구 이동 보겠습니다. 국내 이동부터 볼까요? 우리나라는 그 일제강점기부터 많은 국내 이동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광물 자원을 많이 캐갔거든요. 근데 그 광물 자원이 북한 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공업이 발달한 북부 지방으로 인구 이동이 일제강점기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이제 북한에 있던 주민들이 남한으로 월남하거나 혹은 뭐 외국에 있던 교포들이 귀국하는 그런 이동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6.25 전쟁 때는 많은 인구가 피난을 위해서 대구나 부산 등 남부지방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박정희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지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수도권과 신흥 공업도시로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의 인구가 너무 몰리니까 일부 사람들이 나 이거 대도시 못 살겠다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일부가 이렇고요. 여전히 많은 인구가 대도시에 몰려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이동 봅시다. 국제이동. 첫 번째로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많은 나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뭐 강제로 끌려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너무 망가져 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뭐 미국 같은 나라 가가지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서는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 미국, 서남아시아 등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광부 파견, 간호사 파견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대표적인 영화가 여러분이 많이 봤을 법한 국제시장. 황정민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그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고생했던 독일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독일 마을이라는 그 남해 지역의 마을이 있어요. 그만큼 이 독일에서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서 외국인들이 유입돼요. 뭐 국제 결혼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취업해서 돈 벌어서 자기 나라에 이제 송금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43.6%가 중국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의 비중이 매우 크다.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선진국이랑 똑같아요. 저출산과 고령화. 아이는 자꾸 낳지 않는데 사망률은 낮아져가지고 노인들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국가 경제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0.75명. 0.8도 아니고 0.75명이에요. 엄청나게 낮아졌죠. 그래가지고 이 합계 출산율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거든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계속되면은 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큰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수업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인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고 그거를 정부가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요.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에는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고령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일본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아직은. 일본이 한 2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18% 정도 되거든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근데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가 그것조차 일본을 역전할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한 만큼 조금 내용이 부실한 측면이 있어서 그 대신 다른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님이란 분이 한국 인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인 만큼 영상의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은 미래의 인구 문제를 당장 어른이 되자마자 겪게 될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끝난 다음에 제가 달아놓은 영상도 마저 보기를 바랍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올해 마지막 사회 수업이 끝났습니다. 1년 동안 사회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여러분이 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앞으로의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이상 안채희쌤이었습니다.